안녕하십니까. 요즘 공장의 가동률이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80%입니다. 시중에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국내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익숙합니다만 이제는 수출 시장에서 마저 상품이 잘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세돈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출 안 된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8월 달 수출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 비 마이너스 16%인데 이거는 2009년도 서프라임 충격 이후에 최저로 낮은 수준이고요. 네. 또 최근 한 1년을 보면 이 수출 감소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하반기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거보다 더 낮은 속도로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이 수출 통계를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이런 걸 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작년에 조업일수가 5일이었고요. 네. 추석이 있어서 금년에는 9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5일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9일을 일을 하니까 한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평균으로 내어보면 지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비 거의 마이너스 20%니까 네. 이게 8월 15%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될 거다. 그래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거네요. 작년에 추석을 빼고 네. 수출한 걸 가지고 늘 이제 정부가 이제 좋은 것 같으면 그걸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요. 나쁜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싹 빼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추석 효과를 감안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걸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그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 뭐 알아서 들어야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데 또 정부가 자랑하는 게 있죠. 네. 수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수출을 1년에 한 5천에서 6천억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는 소비재라고 할 수 있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공유라든지 우리 꼭 생활에 필요한 원유라든지 이런 게 있고 3분의 1은 이제 기계류, 즉 수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수입이 많이 주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최근에는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15% 20% 감소한다는 것은 곧 향후에 있을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무역수지 흑자만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할 일은 아닌 것은 마치 과거에 적자였지만 우리 수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을 뒤집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좋게 보이는데 네. 구조적으로 보면 경제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길게 보면 이거는 성장세가 아주 둔화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성장 잠재력의 둔화가 수입의 둔화로 나타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살 깎아먹고 계속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그 통계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 자랑하는 거는 5년이나 10년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죠. 홍보성 어떤 멘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항상 그 현재 현미경적으로 현재 상황만 보고 만족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한 5분기 정도 네. 그러니까 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 통계를 분기별로 봤을 때 연속으로 감소한 가장 긴 분기가 5분기인데 지난 30년 동안 딱
세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포함해서. 네. 한 번이 언제냐 하면은 남미의 그 외채 위기가 일어났었던 80년대 초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때 5분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이 터졌던 2000년대 초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4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인데 문제는 이번 3분기까지 지금 5분기로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장기 이제 신기록을 이제 타이 기록을 이제 경신했는데 만약에 4분기마저도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기록. 가장 장기간 6분기 또는 그 이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최장기간의 수출 부진이 되는 셈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상황의 그 심각성을 미리 알고 2014년 초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항상 뭐 이것이 유가 하락에 따른 또는 원자재 가격에 하른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저는 이게 뭐 수출이 언제까지 감소가 지속이 될지. 수출 감소가 지속이 되더라도 무역 수지가 흑자인 게 괜찮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GDP로 보면 거의 한 50% 정도 되고요. 네. 아무리 고용의 어떤 그런 유발 효과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수출 관련 제조업인데 이렇게 수출이 계속해서 멍이 들어서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도 수십 개의 중소기업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 놔두면 한국의 진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큰 거죠. 네. 그런데 왜 수출이 이렇게 5분기 동안 연속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전망이 안 좋고 그 원인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크게 지적하는 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다. 즉 서브프라임 2008년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세 번째는 이제 엔화가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010년 11년도에 30%에 달했었거든요. 2010년도 11년도 같으면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아주 극심할 때단 말이죠. 그때 우리 30% 증가를 했어요. 아무리 그 전해가 안 좋았지만. 따라서 저는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또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으나 저는 한국 그 수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엔화가 1달러 80엔에서 120 또는 125엔까지 50% 올라간 것이 결정차가 됐고 사실은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어요. 1995년 6년도에 일본의 그 고베 대지진이 나면서 그때도 엔화가 한 50% 정도 절하가 됐거든요. 정확하게 80엔에서 120엔까지. 네. 그리고 우리가 2년 안에 IMF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엔화 특히 아베노믹스에 따른 액전은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근데 이미 벌써 1년 전서부터 수출이 계속 둔화된 것을 보면 이게 엔화 약세에 대한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엔화 약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엔화 약세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2년 전부터 우리가 이 환율 효과라는 것은 2년 정도 뒤에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대응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히려 거꾸로 2013년, 14년 동안 엔화는 50% 약세가 되었지만 우리 원화는 작년 10월까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원화는 1달러당 1,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올라가서 지금 1,170원인데 아직까지도 엔화 약세에 비하면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약세에 비하면 우리 원화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근데 이렇게 훤히 보이는 앞날을 대응하지 못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 한국의 경제 특히 그 환율 정책을 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환율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환율은 정책 변수거든요. 일본의 아베도 이걸 정책 변수로 봤고 중국의 위안도
정책 변수를 봤고 미국도 정책 변수를 본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뭐 하루 뭐 매 시간 간섭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저는 그것이 부족했고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 충격이 왔을 때 이명박 정부는 당시에 과감한 원화 약세를 유도해서 900원에서 1,400원대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것이 2010년, 11년도 우리가 IMF, 서프라임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줬었어요. 따라서 그런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은 아마 뭐 정부도 말 못한 어떤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아베 수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과감했지 않습니까? 과감했죠. 결국 이 이엔화, 일본 이엔화의 약세 이거 아베가 과감하게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그 통화 증가를 보면 좀 늦게 시작했지만 미국은 이제 2008년서부터 돈을 풀기 시작해갖고 작년서부터는 줄이기 시작했지만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본원 통화를 늘린 것 이상으로 일본도 본원 통화를 계속 오늘까지도 늘리고 있다. 굉장히 과감한 정책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또 과감하게 했죠. 단행했죠. 결국은 중국도 과감하게 그렇죠. 이런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자기들 말로는 정상화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못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환율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금리를 뭐 낮춰야 된다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은 지난 2년 동안 사실 5번이나 낮췄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가 적어도 국채 한 10년물은 지금 오히려 금리가 미국이 더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첫째 정책은 아주 소극적으로 취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해야 할 정책은 이건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니까 환율도 그러고 금융시장도 그러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대외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정부의 대응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제 우리 내부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산업경쟁력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2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중국한테는 엄청 빨리 잡히고 있고 일본이나 선진국의 기술은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 하나를 들고도 했습니다만 비슷한 현상이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고 요즘 휴대폰 중국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이 지금 점점 샤오미한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내부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런 우리 내적 현상에 대해서 좀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이 한국의 주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쟁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은 이제 잘 우리가 버텨왔죠. 근데 이제 중국이 따라왔고 그리고 중국의 최근에 제조업 2050의 플랜을 보면 굉장히 대담해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2035년까지는 선진국의 중반 정도로 들어가고 2045년이 되면 선진국이 되겠다. 이 제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설비라든지 또는 기초 제조업의 기술 문제라든지 아주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이제 포석을 하고 이제 3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 우리 한국의 리딩 그룹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거다가 이제 환율 문제라든지 또 고인건비 문제라든지 노조의 경직성 문제라든지 또 정부 정책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철학하에서 정책을 조금 소홀히 한 결과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수출의 부진으로 점점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런 걸 중심으로 노력은 일부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창조경제라는 것은 저는 군으로 비교하면 포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50km, 100km 앞을 이렇게 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병인데, 즉 지금도 제조업 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지금
백병전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과 설비와 기술과 인력 문제는 가만 놔두고 창조적인 것만 자꾸 찾으면 그게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뭐 창조기업도 좋고 창조혁신센터도 좋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없어서 설비와 조업을 줄여가는 제조업 현장에 있는 수십만 개 중소기업의 현실 문제를 빨리 우리가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이 수출 감소는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걸 많이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상장 기업의 약 16, 7% 정도가 좀비 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또 소위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 벤처 비즈니스 쪽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좀비 기업은 퇴출을 하고 잘 될 수 있는 기업에다가 그 자금을 대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더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로는 적극적이고 행동은 소극적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구조조정은 뭐 그게 노동이든 금융이든 교육이든 제조업이든 그 핵심에는 이해가 걸린 기관이 저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조업 구조조정 같으면은 그 이니셔티브를 제조업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장애 요인이다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구조조정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부의 단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첫째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둘째 그것이 굉장한 어떤 저항감을 이렇게 유발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그냥 유야무야되고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그것이 항상 그 중심에는 이해가 걸려있는 이익 당사자가 저는 주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정부의 그 구조개혁은 항상 정부 또는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의 주도에 의한 저는 구조개혁이 그것이 항상 결과를 실패로 가져갔다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빨리 우리가 탈피를 해서 우리도 과감하게 중국이나 일본과 또는 미국과 같은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그건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40만 50만 개의 등록 법인화된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비 현대화 작업 또는 기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국 독일이나 스위스하고의 연대라든지 또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즉 설비 현대화와 고기술 능력을 양성하는 교육 인력 체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체제가 이게 결합이 되도록 정부가 하는 것이 창조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지금 이런 작업들은 한두 해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두 정권에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안목을 갖고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포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서 5년 뒤에 2020년대의 수출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줄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참 우리가 좀 비극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고 인기몰이 하는데 좀 더 열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고민을 해서 설득을 하고 애로를 제거하고 이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 이렇게 가면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미안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단기적으로는 금융과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그리고 기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